지금 저는 문재인 후보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 되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느냐. 우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사상, 김대중 사상을 따르겠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했는지 말이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아들들 부정부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왜? 핵의 이 중대한 안보 관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할 자리가 없어요. 북한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는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김정은 제압하고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안보 대통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대통령. 또 서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서민 대통령.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 대통령. 또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사는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분권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 조원진과 함께 합시다. 또 저는 지금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합쳐도 10%가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우파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저 조원진으로 단일화시켜 주시면은 제가 문재인 후보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찍어주면은 박지원이 상황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박지원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저 조원진이 1, 2, 3, 4, 5번 다 누르고 6번이 대통령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진을 찍으면은 조원진이 대통령 됩니다. 내일이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무수단 계열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며 이 북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도 유관 각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긴장 행위를 피해야 한다.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중재자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빨리 시 주석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강조했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요구를 시 주석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모든 대북 옵션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未だに危険な挑発行動を繰り返す北朝鮮に強く自制を求めていくことで完全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미중일 3국 정상의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은 어렵게 됐으며 그래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혹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에 한층 속도를 내며 북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앞다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일종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과 도시모텔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거래가 중단됐다고 AP통신이 평양발로 전했습니다. 중국 기업인이나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 중국이 국영항공사 평양 노선을 끊고 북한 관광을 제한한 것과 같은 맥락의 대북 압박 신호로 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도 북한에 6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不要采取可能加剧半岛紧张局势，使局势轮番升级的举动。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혈맹 관계는 점점 균열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장단에 춤추기가 그리 좋냐며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후과를 각오하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의 선제 타격도 용인할 수 있음을 내비쳤던 환구시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맞받아쳐 관영 매체 간 대리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거란 전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강한 신호를 주는 동시에 미국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면 압박에서 협상 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자는 중국의 이중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이른바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한 것에 대해 문화방송이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언론노조의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부역자로 매도하고 비방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입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과 노조사나 김영국 MBC본부 노조위원장, 조능희 전 노조위원장, 강성원 미디어오늘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언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상자를 선정해 부역자로 매도하고 비방한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2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 인사 60명을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문화방송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MBC 임직원 26명이 포함됐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정치적 독립훼손과 보도 공정성 침해, 언론인 탄압에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의 기관직 격인 미디어오늘은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MBC가 가장 많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들의 주장을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소장에서 공공연하게 정치 행각을 일삼는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정 등을 근거로 들며 언론노조는 정치 성향을 노골화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부역자로 명명한 이른바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언론노조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언론 종사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언론노조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건다고 강령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엔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현직 언론인들을 부역자로 규정한 전국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으며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걸고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전을 명시한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대중적인 정치사업 집행을 위해 정치기금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통진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언론노조는 이번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미디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고 문 후보는 이를 수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로 언론인들은 정치 성향이 뚜렷한 언론노조가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올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언론계에서 추방돼야 될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정도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일종의 숙청 대상으로 삼은 건데. 부역자는 6.25 전쟁 때 북한군의 남침을 피하지 못한 시민들을 인민재판에 회부한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의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도 반동분자로 몰아 인민재판을 벌여 길거리에서 무차별 학살했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산당에 적극 협조한 인민위원장과 인민반장 그 일당인데 이들을 부역자라 일컬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한 70년대, 80년대서부터 부역자란 말을 쭉 써오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은 부역이란 단어는 우리 민족끼리 같은 북한 선전 매체들이 주로 써온 용어라고 설명합니다. MBC 뉴스 백연상. 1950, 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노병 2명이 당시 모습을 담은 희귀 사진 자료 1,300여 점을 우리나라에 기증했습니다. 푸른 눈의 노병들이 기억하는 전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상흔을 조금씩 벗기 시작한 1950년대 말 서울 용산.
현대식 석조 건물에 미장원과 세탁소가 들어서고 비포장 도로 옆으론 노점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엄마 아빠 곁은 아니지만 활짝 웃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희망도 엿보입니다. 1960년대 시청 앞 도로엔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기차역과 체육관이 도시의 모습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5, 60년대 생활상을 1,300여 장 사진에 담은 주인공은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닐 미샬로프와 폴 블랙.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 또렷한 당시의 그리움까지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I was 24 years old in 1967. Well, it was a beautiful country with beautiful people. And it was, so much different than what I had seen in my life before. 두 노병이 기증한 사진에는 한때 미 대사관으로 사용했던 반도 호텔,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일제강점기 극장 건물 등 희귀 사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담은 사진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건축물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기록원은 전후 역사가 생생히 담긴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한국이 전례 없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을 또 억류했습니다. 고비 때마다 외국인을 붙잡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북한의 인질 외교.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상덕 씨가 억류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평양 과기대 강의를 마치고 출국하려던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억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ut they don't specify what exactly the reason for his detention is. So certainly we're waiting to hear more from Pyongyang on that. 이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씨에 앞서 미국인 청년 원비어가 체제 전복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가 간첩 혐의로 장기 복역 중입니다. 2년여간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케네스 배 씨는 비망록에서 북한 검사가 중요한 건 재판 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자기들이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건재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또 김정은을 홍보하고.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미국 여기자 2명을 납치해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 김 씨는 함경북도 수재민들과 고아들을 돕는 등 10년 가까이 대북 인도 지원 활동을 해와 자신들을 돕는 사람까지 인질 외교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오징어를 싹쓸이하기 때문인데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추세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조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밤바다를 환하게 밝힌 어선이 오징어 잡이에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낚싯바늘을 끌어올려 보지만 걸린 오징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0톤을 잡았다면은 10년 후인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0톤, 20톤 정도로 그 정도로 어획 감소가 많이 된 편이죠. 실제로 지난해 강원 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6,748톤으로 지난 2004년 22,243톤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협약으로 지난 2004년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 첫 진출한 이후 어선 수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진출한 중국 어선들은 오징어가 남하하는 길목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쌍거리를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년도에도 오징어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처럼 오징어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가 2012년 이후 5년 만에 IHO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오늘 개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하고 있는 국제표준 해도집의 개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는데요. 이 해도집은 1929년에 처음 발간됐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상태였던 만큼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고 이 표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단독 표기로 바꿔야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일본의 반대로 20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지도회사 월드 아틀라스는 과거 일본에만 있었던 지도에 지금은 동해도 함께 놓고 있습니다. 반크 등 국내 민간단체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한 것이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So to tell the user that this name is not the only name, there are other names that exist.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해뿐 아니라 동해를 병기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는 교민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It'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again, for 1,000 years it was the East Sea. It'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when you know the history of how the name was dropped.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 빛을 발하면서 민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2.8%에서 2009년 28%로 크게 올랐고 지금도 증가 추세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HO 해도집의 표기가 동해로 바뀌거나 최소한 동해를 병기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S23 개정의 필요성을 IHO 회원국들에 납득시키고 동해 병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영역에서도 한동안 주춤했던 일본의 일본해 표기 반격이 거세지고 있어서 범국민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